일단 이 시간에 저희 오신 분들 중에 제일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은 누구냐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인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원래 이제 컴퓨터 쪽에 일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부동산 시행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년 정도 이제 선교사님들 7분이 계신 회사에서 같이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배머로서의 역할을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데 IT 회사입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 컨텐츠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미얀마, 몽골, 아제르바이잔, 트리키에 그리고 뭐 지금은 납품은 되지 않았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좀 이제 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상 스포츠실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뱀에 대해서 얘기를 물론 IBA를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뱀에 대해서 이제 기조를 한마디로 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선교와 비즈니스를 분리하지 않기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보통은 분리하지 않고 보통 이제 비즈니스맨들한테 선교지 가서 어떻게 선교를 도울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선교를 좀 돕는 첫 번째 그림 같은 저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교를 목표로 가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선교를 이렇게 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으시지 않나. 제가 미팅해 본 선교사님들은 선교하고 선교를 하다가 잠깐 비즈니스적인 어떤 볼 일이 있으면 비즈니스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내 선교에 어떤 모토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그냥 내 비자를 연장해 주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이 뱀의 기조에서는 약간은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랑 선교를 하나로 보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교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잘 융합해서 볼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뱀으로서의 큰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뱀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례들이 참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요번에 이제 선택식 강의를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좀 광범위적인 뱀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뱀 선교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선교사한테 비즈니스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으시고 이제 비즈니스맨들은 선교지에 가서 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시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선교지에 오래 계셨으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국 전문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한국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비즈니스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가? 아니죠. 비즈니스를 해야 비즈니스 전문가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약간은 좀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게 제가 올 2월 달에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 지역을 3주 동안 청소년들 40명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그때 동안에 먹었던 것들 중에 가장 비싸게 먹은 한 끼 식사료가 제가 2,000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와, 선교지 싸다. 여기에 우리 이런 거 팔면 잘 팔리겠는데? 아니면 싸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한 끼 식사료로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5천, 6천, 7천, 8천, 9천, 만 원 이렇게 쓰는 것들은 안 먹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3주 동안 그 선교팀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제 회사 볼 일 때문에 3박 4일을 더 있었어요. 3박 4일 더 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제 데리러 온 현지 파트너가 저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햄버거 내가 그저께도 먹었던 그 햄버거 2,200원이었가? 이 생각을 하고 갔더니 2만 원짜리 햄버거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2만 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까? 선교사님들은 늘 이제 이런 부분 그분의 문제, 아니, 그분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분은 선교사님들의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죠. 이분은 그 현지인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같이 이제 호흡하는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할은 거기에서 전문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즈벡 전문가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저나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이제 사업하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당에서 허가가 났고 당에서 허가가 나서 이번에 한 2천만 원 정도, 2만 불 정도 들고 갑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제 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회초년생한테 2천만 원 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다 날려먹죠.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사회초년생의 마음으로 새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평생 해오신 게 뭘까요? 이제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이에요. 특수한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원가가 50원짜리인 이 제품을 들고 가서 100원, 200원에 팔아오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분이 머리로서는 배워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뭐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오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조금 다음번에 제가 있었던 우즈벡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좀 질문들을 드릴 건데 선교지에서는 영성과 지성과 감성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높아야 될까? 영성이 충만해야 될까? 아니면 감성이 충만해야 될까? 아니면 지성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고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을까라고 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선교사님들이 많긴 한데 잘 안 보이시죠? 앞에 게 영성, 두 번째 게 감성, 그리고 세 번째 게 지성인데 영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면 선교사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갖고 있죠. 이성적인 사고,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약간 영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마음이 극률해서 막 울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릴게요. 막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줘. 이런 분들이 극률한 분들은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세 분의 부류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 하실까요? 선교 비즈니스를 잘 하실까요? 뭐 조금 답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저점 평균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저점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요. 영성이 아무리 높아도 지성이 엄청 떨어지는 분이라면 사업은 그 점에 있어요. 물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성이 엄청 높은데 영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이 영성의 저점이에요.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왜 내가 좀 교회 좀 안 나가도 나 사업 잘하는데 왜 선교지에선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 부분들이 선교지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결과를 조금 더 중요시해야지 회사에 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결정을 놔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어. 이런 일들이 비즈니스에서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한데 과정만 계속 밝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제가 우즈벡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관에 이제 통관을 시키려고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붕어빵 기계를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통관에서 딱 막힌 거예요. 근데 통관에 딱 갔더니 거기서 그 이제 BLG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목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붕어빵 기계라고 적혀져 있는 게 영어로 PC 뭐 머신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선이다. 그 세관원 역이에요. 이건 생선인데 생선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생선 가공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아니 통관 세금 내고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무슨 물고기냐라고 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싸웠더니 씨알도 안 먹히죠. 솔직히 말해서 이 세관원은 뒤로 한 100불만 주면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대쪽 같은 성격이셨던 거죠. 그렇게 나 100불은 못 준다.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4년 만에 법 받았어요. 4년 동안 그 머신을 못 받으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쓰셨는데 그거를 회수를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하고 3년 4년 내도록 세관원을 찾아가는 일이 그분의 주된 일이셨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결과를 위해서 100불 줬어야 될까요? 고민이 있죠. 그러면 뭐가 선일까요? 아마 목사님도 이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건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말장난 같지만 어찌 보면 되게 선교지에서의 선교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선교 동원할 때 비즈니스 선교를 동원할 때 거기 강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면만 끓일 수 있어도 선교지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막 와 한국 라면 맛있지 와 이래서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퀘스천이 딱 붙었던 게 그때 그런 거예요. 라면 끓이는 걸 현지인이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배우면. 라면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라면 끓이는 기술은 한국인이 아니라도 꼭 할 수 있어요. 현지인도 다 할 수 있어요. 라면만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현지인이 현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선교 비즈니스라 해서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선교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밥그릇을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빼들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경쟁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선교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논매고 밥 맸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님들 오셔서 하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학교나 병원을 못 지으니까. 의술이 약하니까. 그래서 병원이 지어진 것들을 우리는 되게 선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같은 거를 대신 끓여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밥 장사를 해버려요. 그 선교가 사실 경쟁이 안 돼서 안 되기는 하지만 그 경쟁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쉽게 말해서 거기서 예를 다르게 드릴게요. 그 나라에서 한 끼를 1,000원에 먹고 사는데 우리가 선교랍시고 가가지고 그 밥을 막 500원 미만에 팔아버려요. 그거는 선교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먹이 생태계를 우리가 다 무너뜨리는 결과죠. 그래서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대표님은 한국에 있는 큰 선교단체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 그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한 7분이 그 회사에 계셨고요. 저는 그 중에서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비자를 이용한 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선교 활동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것들을 결과를 이제 내고 싶어도 저는 결제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결제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는 그분의 역할이셨어요. 과연 좋았을까요? 이런 퀘스천이 있죠. 그러면 선교 영역의 결정과 비즈니스 영역의 결정을 나눠야 될까? 아니면 한 명이 계속 결정을 하도록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지 맞을까? 라는 퀘스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제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우즈벡에 가서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요 회사에 대한 특징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우즈벡에는 그 당시에 이제 코트라가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1인 사무실밖에 없었어가지고 코트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해외민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저희의 역할은 뭐 어떤 거였었냐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아니면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우즈벡과 어떤 이제 교류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의전하고 또 그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을 저희가 서치해서 찾아가지고 미팅을 시켜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거를 담당을 했었는데 꽤나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팀이 오고 가면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남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오기 전년도에 10팀 이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만 해도 한 3억 정도를 제가 이제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 역할은 비즈니스적인 역할이고 저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이 사업을 전혀 몰랐어요. 제 영역인 거죠. 제가 현지인 4명을 데리고 직원 삼아가지고 했던 일이에요. 현지인 직원이 한 10명 있었는데 나머지 6명은 다른 역할들을 좀 하셨고 저는 이제 4명의 이제 현지인들과 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되게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시선이 좋지만 우즈벡 입장에서도 이 회사는 필요한 회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꾸 중소기업 사장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투자를 해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하는 역할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회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이 우즈벡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를 제외한 7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다 알고요. 특히 이제 우즈벡은 옛날 구소련의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KGB 같은 형태의 그런 이제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와도 외국인 집에 누가 온 거를 옆집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동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아요. 전부 다.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시스템이 신고 정신이 투철한 데인데 선교사님이 7분이나 있는 회사에 이분들이 뭐 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지만 하지만 이 회사가 그 나라의 득이 되니까 놔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일단 4년 차가 되니까 되게 시스템적으로 제가 이제 다 이제 영업을 또 한국 가서 제가 막 각 지역마다 우즈벡에 투자하러 오시라 이렇게 영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건의 이제 수출 상담회야 이 건들을 다 만들게 돼요. 이제 그런 이제 일정들을 만들게 돼서 제가 그 다음 해에 한 10건 정도를 제가 이제 따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따 있는 데서 추가적으로 몇 건을 더하면 이제 더 수익이 넘어가는 건데 그때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신 대표 선교사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부르더니 TO가 우리 회사가 8개가 있는데 그 비자 TO 중에 외국인 TO 중에 1개를 지금 김 팀장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즈벡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김 팀장님은 선교사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에 누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주고 싶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너 나가라. 내가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시키면서 선교 일을 같이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속에서요. 막 사실 이제 저는 막 그때 당시만 해도 30대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막 끌어오르죠. 끌어오르고 이제 막 저는 그때 이제 사실상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4년 동안 했었으니까 소위 말해서 저도 한마디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입을 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다 내려두고 나왔죠. 진짜 제 모든 재산과 집과 차가 다 거기 있는데 팔지도 못하고 2달 만에 전 나왔어요. 차만 반값에 팔았어요. 차만 겨우 처분하고 소위 말해서 선교사님들 추방당하는 얘기처럼 전 추방당해서 나왔어요. 비자가 끊기니까.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네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 것 같아서 전 말을 안 하고 나왔는데 1년이 딱 지나서 한국에서 있는데 거기 그 회사에 이제 좀 7분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회사에 관계되는 한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구에 있는데 저 대구 사람입니다. 사투리 많이 안 쓰죠. 어쨌든 대구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요? 이랬더니 사실 그때 그 선교단체의 장이셨고 저희 회사의 대표셨던 분이 좀 욕심을 낸 거 맞다. 그래서 자기도 반대를 해보려고 한국에서 반대를 했지만 먹히지 않았고 그 결과로 당신이 쫓겨나게 된 거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 왜요? 이랬더니 그 우즈벡에 있는 그 회사가 다 쫓겨나고 다 뿔뿔이 다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사실 제가 했던 일이 뭐죠? 한국에서 오는 대표님들, 사장님들을 대응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는 일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사회생활 경험 한 번도 안 한 선교사 후보생이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봐도 사실 비디오인데 정말 맞지 않는 사람과 미팅 약속을 잡아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들을 전혀 서포트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6시 땡 하면 자기 퇴근하기 바쁜 거예요. 6시에 다 호텔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그 대표님들을 집어넣어버리고 본인은 집에 가버리고 저는 사실상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계속 대화도 같이 해주고 그 나라에 있는 사회적인 배경들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같이 한식당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대충 한 10시 넘어서는 전 집에 돌아왔는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6시 되니까 자 이제 호텔에 첫 석식 준비돼 있으니까 드세요 하고 이제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중진공에서 이제 항의 들은 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자기를 3박 4일 동안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들로서 계속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으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정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지정 취소가 되면 수입이 없어지죠. 수입이 없어지면 그 회사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세금을 그 전에 아예 안 냈으면 조금 더 봐줄 텐데 세금을 많이 내던 회사가 세금을 갑자기 안 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정 취소된 것도 정부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필요한 회사일까요? 안 필요한 회사일까요? 우즈벡에서 정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반 기독교 분자들이 기독교 분자들이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 일이 사실 한국에서도 이슈가 좀 돼서 교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 선교단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누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몰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좀 전략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고자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해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그죠? 비즈니스가 없이 선교라는 말로 비즈니스의 ABCD를 밟아야 될 거를 뛰어넘어서 밟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도요,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생존율이라고 신문에 나오죠. 보통 3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율이 37%라고 얘기를 해요. 창업을 해서. 그것도 창업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려던 분의 입장이죠. 그리고 5년 동안 생존하는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공한 회사의 확률이 10%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10%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창업을 처음 하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폐업하기가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프랜차이즈를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죠. 프랜차이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도 3년 생존율은 70% 정도 됩니다. 또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제가 선교 단체 한 군데랑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사실 희망을 갖고 있던 거라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살아났을 때의 문제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보통 이 손익분기점이 오는 이제 교차점 이 오는 데까지가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정도는 우리 집에 한 푼도 못 가져간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투자된 비용이 아니라 실제 기본적인 비용, 고정비랑 물건 사고 이런 것들만 해도 15개월 돼야 그나마 조금 수익이 넘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달, 둘째 달은 아예 수익 자체가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치킨집을 차려도 이 정도가 나오고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최소 이 정도가 걸리는데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선교 사업해봐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한 2만 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면은 바로 1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 현지인들처럼도 말 못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에서 돈을 벌어오기를 바라시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표는 사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거는 이런 생업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사업이 좀 유지가 되면 나 비자도 좀 연장도 좀 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생업 전선에 들어간 분들하고 자기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하게 되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한국에 사실 돌아와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이제 12년 차 정도 됐는데 초반에 제가 한 3년 차 지나고 나니까 창업진흥원 쪽에서 저보고 창업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3, 4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창업 강의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이때 다닐 때 이제 막 창업에 대해서 아까 저런 표들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와요. 아니 그러면 좀 이 MZ 세대들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 놀아요? 좀 워라밸을 좀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언제 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그때 준비한 표를 이런 걸 보여드리죠. 보통 사업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성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성공했을 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현실에서 도입기 있고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숙기가 오겠죠? 성숙기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쇠퇴기가 있습니다. 쇠퇴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숙기하고 성장기가 될 동안 회사의 비용은 계속 커져 있어요.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요. 공간도 더 차지해야 되고요. 비용은 더 커져 있는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성장기일 때 새로운 사업을 또다시 준비를 해야 돼.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머리를 써야 되는데 무슨 워라밸 이란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게 보통 비즈니스에서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워라밸이 아니라 워미밸을 얘기를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언제 선교합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숙제가 제일 큰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여기서 저희는 이제 조금의 하나의 힌트가 좀 생기는 게 혼자 해서는 힘들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삼겹줄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팀 사역이 필요하다. 요 포인트 하나만 딱 찍고 또 넘어가고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선교지를 봐야 돼요. 선교 현장. 선교 현장의 실제를 좀 보게 되면 근본적인 이유죠. 선교지에서 왜 비즈니스가 필요합니까?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비자에 대한 니즈예요. 이게 만약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1년, 2년만 있다가 나 다른 선교지 갈래 하시면 비즈니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학당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로만 있으셔도 충분히 선교하고 빠지고 또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원하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장기 선교사님들이 3년, 5년, 10년 있고 싶어서 이제 비자를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1년짜리 단기 사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3년, 4년, 5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선교사님의 은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요즘에는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80년대, 90년대 가셨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다 거의 다 은퇴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또 목회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강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선교단체의 어떤 임원이 되시거나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셨는데 자, 이제 2세대라고 보여지는 90년도, 2000년도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을 제가 만나면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요. 목회 사실 농촌교회 지금 살아있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담임 목회하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수도권에서 내가 선교지에 있다가 왔는데 어떤 목회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면 선교단체에 가봐도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교단체가 지금 또 이렇게 되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2세대들이 은퇴한 거를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있으신 분들이 보고 있어요. 먹고 살 집도 없는 거야. 지금은 사실 선교사님들 숙소라도 조금씩은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은 선교 사역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 돌아오면 먹고 살 집도 없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지에서 내가 여기에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시간이 더 긴 분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선교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 게 있고요. 같은 얘기로 한국교회가 쇠퇴를 하니까 저희 코로나 때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요. 선교 헌금들이 많이 줄었어요. 선교 헌금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파송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생겼고요. 요거는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독립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현지인들한테 저희가 그 말씀과 기도와 그런 이제 제자 훈련만 시키면 다 될까요? 라는 이슈가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현지 튀르키예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고민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한 영혼을 이제 회심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 시켰더니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결단을 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슬람권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슬람 선교를 좀 오래 이제 했다 보니까 이슬람권에서는 되게 그 시족 관계처럼 네트워크가 엄청나요. 다들 누구 집안 사람의 몇째 아들이냐,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몇째 아들이냐, 누구 자식이냐 이런 거 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는 소문이 쫙 퍼져요. 그리고 그 부모가 경제력을 싹 잘라버립니다.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아이 뭐 돈 안 주면 내가 나가서 살면 되지 하면서 원룸 하나 얻어놓고 PC방 알바나 편의점 알바 하면 되죠. 근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 사장님 면접을 봐. 너 누구 집 둘째 아들이네? 전화해. 얘 우리 가게 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걔 크리스찬 됐어. 일거리 주지 마. 라고 얘기하면 일거리를 안 줘요. 자, 그러면 도시를 떠나면 되지 않느냐. 추후에 말해서 서울에서 있던 친구가 거기서는 못 다니니까 대구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구 와서 일을 하는데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 어디서 왔어?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서울에 있는 누구한테 전화해. 핫산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핫산이라는 친구 알아? 걔 크리스찬. 그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밑에 있던 이 친구가 막 2, 3년 동안 너무 굶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막 겨우겨우 돈 빌려서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하루는 너무 퀘스천이 생겨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선교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데 왜 저는 배가 고플까요? 기도하자. 근데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들은 먹고 살아요? 나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나 제가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이 영혼을 위해서 똑같이 전도하고 하는 거를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선교사님은 먹고 살고 저는 왜 못 먹고 살까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구나, 타락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고는 이제 그 친구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 현지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답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답을 꼭 선교사님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혹시 이제 비즈니스 뱀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 친구한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아이템으로 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또 역할적으로는 그 형제가 그 동네에서 못 살 거예요. 그 현지인이 다른 지역에 가서 파송됐을 때 파송돼서 거기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선교지에서의 비즈니스의 필요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부분에 제자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맨에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선교지에는 선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하나의 선교를 이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좀 보자는 얘기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아이템을 이제 선교지에서 한 사례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고 그 선교사님도 2005년도, 4년도 이때쯤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처음 가셔가지고 계속 원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가셨는데 이분도 이제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학생 비자로 어학당 다니면서 학생 비자가 2, 3년 지나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 한국 슈퍼를 하셨어요. 한국 슈퍼를 한국 교민들한테 파는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게 바쁩니다. 뭐 영혼도 구원하셔야 되고 또 한국에서 단기팀 오면 단기팀도 받아야 되고 되게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뭐를 못 지키냐면 재고 관리를 못 하세요. 유효기간이 자꾸 넘어가요. 사실 해외에서 한국 슈퍼 가보면 가끔씩 유효기간 한 달 지나는 것들도 팔고 그러는데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교인들이나 이제 교민들이 그냥 사서 먹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서너 달 지나는 거는 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니까 평판이 나빠져가지고 이 슈퍼가 망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여행사를 하셨어요. 여행사에서 티켓 판매하는 거 이런 거 했는데 요새 인터넷으로 티켓 사지 누가 티켓 삽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2009년에 들어오셨어요. 2009년에 잠시 들어와셨다가 교회에서 당회에서 소위 말해서 신나게 닦기 혼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권고하기를 한국 그냥 들어와라. 우리 주파송에서 계속 파송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보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유치원을 하나 열려고 생각해 놓은 게 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을 하려니까 이제 요 공간도 얻어야 되고 약간 벽지도 새로 발라야 되니까 그 정도만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 유치원을 한번 보시겠다 해가지고 당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회입니다 하면서 500만 원의 헌금을 주셨대요. 500만 원의 헌금을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랑 이제 안면이 있고 잘 친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걱정이 생기신 거예요. 이번에 성공 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힘들다. 끝날 지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러면 얼마까지를 혹시 쓸 수 있느냐 했더니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고 300만 원은 현지에 뭐 집도 좀 얻고 도배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은 자기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컴퓨터 한 대, 빔 프로젝터 한 대만 사세요.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요걸 차렸어요. 딱 차리고 나자마자 6개월 있다가 이제 오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아제르바이잔은 6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합니다. 코로나 있을 때도 아이들이 뭐 넘쳐나게 왔어요. 뭐 신기해요. 막 그림 그리니까 그린 이제 물고기가 막 헤엄쳐 다니고 막 공 던지니까 막 터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물 믿듯이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님도 오고 부모님이 그냥 애들을 지켜보러 왔다가 언니도 오고 누나도 오고 형도 오고 오빠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문화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더 확장해가지고 수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으로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교육학을 전공했을까요? 안 했죠. 전문가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뭘 잘하느냐면 돌봄과 가르침을 잘하세요. 왜? 선교사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랑을 듬뿍 주는 일은 너무 잘하시니까 이 선교지에서 이 스쿨이 되게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잘하시는 걸 사업화를 시키니까 이렇게 잘 성공하는 사례가 된 거죠. 요게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인데 이제 뭐 요건 한국에서의 사례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섞어서 요런 이제 체력 측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포츠를 가르쳐 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뭐 이런 농구 같은 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수업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점차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네, 넘길게요. 자, 이런 프로그램은 이따가 제가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선교지랑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선교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즈니스 할 때 어떤 퀘스천이 있었죠? 선교지에서의 결정 권한 누가 갖고 있냐? 선교사냐? 비즈니스맨이냐? 그죠? 그 부분은 사실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딱 타이틀을 적은 이유가 선교사님과 비즈니스맨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보다는 영혼이 우선되죠. 기본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계속 대립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립구조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율해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선교단체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이렇게 노력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한 얘기니까 짧게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전통 선교단체의 현실에서 좀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를 얘기를 하자면 전통 선교단체는 보통 NGO 같이 그냥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고 아니면 약간 목회자 중심의 설교와 뭐 세례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긴 했었고 조금은 더 확장됐지만 평신도들도 받아는 줬지만 그 사역 또한 지금과 다르지 않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선교단체 안에서의 비즈니스 전문가는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전략들을 좀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선교단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다 보니까 현장 결정에 의존해줘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도 사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지도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결국엔 선교단체들이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단 비즈니스 전문가의 고문단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자면 뱀 선교단체의 역할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국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전문가들 많잖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약간 조언만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내면 그분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헌신도 많이 하시고 뭐 성가대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컨설팅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단기 선교처럼 단기로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검토하거나 환경 분석해 주는 일까지도 다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선교지에서도 계속 보고서가 날라오잖아요. 선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해요.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고 몇 명 어떤 자매가 어디가 아픈데 이런 거 기도해달라 이런 보고는 다 하는데 비즈니스적인 어떤 보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부분도 받아서 비즈니스 전문가 컨설팅 하는 그 그룹에다가 이제 멘토 개념으로 엮어가지고 좀 봐달라라고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좀 넓게는 그냥 선교 동원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적인 역할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원도 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는 아니니까 조금 짧게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현지에서의 제가 느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뱀으로서 갔어요. 가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까? 물론 텐트 메이커로서의 선교사 자격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어떤 비즈니스맨으로 갔을 때 보통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교사 파송을까지는 해주지는 않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뱀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갔다 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선교사 그룹에서는요, 제가 가면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지 않아요. 자비량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되는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찌 되면 그 불편한 골짜기가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선교사님보다 잘 살아요.
그럴 수 있겠죠. 선교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한 1,500불에 이제 먹고 사는데 저는 3,000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교회가 제한하지 않잖아요. 너 비즈니스 선교로 갔는데 왜 선교사보다 잘 살아? 너 돈 다 빼뜰게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그룹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100불이 없어요. 100불이 없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비즈니스맨이 100불 주머니에 끼워져 있어. 기도할 필요 없는 너 100불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게 되는 요인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돼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이 열이 나고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는데 그 외국인 병원을 가면 진찰 한번 받는데 100불, 200불을 받아요. 심하게는. 그런데 그 진찰료가 너무 없으니까 계속 막 물 끼워나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는 선교사님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제 애가 거기서 우즈벡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했었을 때 애가 열이 나잖아요. 그냥 유엔병원 데리고 가서 70불, 80불 하는 진찰료 내고 진찰 받고 약 200불 하는 약 타가지고 와서 먹였어요. 저는 돈을 버니까. 근데 선교사 그룹에선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초반에는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서 갈 때마다 막 맛있는 거 사가 들고 가고 막 갈 때마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가 들고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먹으니까 한두 번은 좋아하는데 세 번째 가니까 약간 불편해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 애들이 나만 오기만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 나만 오기만을 기다려. 나한테 따로 연락해. 삼촌,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무지하니까 그냥 사줘요. 사. 이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부모보다 경제적인 뛰어난 이 삼촌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친했던 선교사님을 제가 끊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약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 그룹과 제가 그룹을 척을 져요. 자, 두 번째 그룹은 교민 그룹입니다. 그러면 저는 현지인들하고 살면 되나요? 사실 현지말 제가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그러면 제가 한국인 교회를 갔어요. 한인교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인교회도 열심히 이제 주말에는 섬기고 주중에는 거기 이제 배머 회사에서 회사를 섬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교민들처럼. 그랬더니 저희 집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려요. 알고 봤더니 제가 교민사를 잘 몰랐던 거기는 해요. 교민사회가 울타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서울 분들이라서 쉽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내 친구인 사람, 회사 그 대기업 상무 이상 내 친구다. 있으세요?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쉽게는 잘 못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울타리가 있어요. 계급별로. 근데 교민 사이엔 그게 없어요. 영사 와이프도 우리 교구. 뭐 저기 LG 상사 지상사분의 와이프도 우리 교구. 우리 와이프도 우리 교구. 교구 모임을 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 제목 하는데 우리 뭐 아기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참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한쪽 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요. 우리 애가 하버드 가고 싶어 하는데 저기는 스탠포드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저 어떻게 하죠? 하는 기도 제목을 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LG 지상사분이 그 와이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요. 저희가 이번 달 생활비가 10,000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은행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번 주가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갖고 있는 돈 2,000불밖에 없는데 2,000불로 일주일에 어떻게 살죠? 기도해 주세요. 10,000불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월급 한 달에 3,000불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기도 제목들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들고 싸우나요? 아니죠. 저희는 교민 그룹에도 못 들어갑니다. 배머들은 솔직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럼 저희는 박쥐가 되죠. 여기에도 없는 사람, 저기에도 없는 사람.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배머들이 혼자 있으면 다 이런 걸 겪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비즈니스하고 선교의 밸런스도 안 맞게 되고요. 현지인 크리스찬의 위험성도 가중된다는 게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뱀어가 이제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안 돼도 문제지만 잘 돼도 문제예요. 돈이 잘 벌리잖아요. 뱀어 타러 갑니다. 네. 왜냐하면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 회의를 가면 10,000불을 벌고요. 이 회의를 안 가면 10,000불을 못 벌어요. 근데 그 약속이 겹쳤는데 한 2달 전부터 선교적인 어떤 이슈를 하기로 했던 날의 그 약속과 겹쳐버려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비즈니스맨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기도로 선택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나 이거 해 라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들어간다? 만몬의 유혹이 들어간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선교지 중에 특히 약간 동남아시아 쪽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우연하게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선교자 직분보다 더 타락하신 분들을 꽤 많이 얘기 들었는데 뭐 다른 가정을 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뱀어가 된다는 게 무조건 성공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성공해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보고는 관리하지만 선교에 대한 사업의 재량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문제였던 거죠. 워미벨에 대한 밸런스를 위한 상급주를 하기 위해서 뱀 프로젝트도 팀 사역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전인적인 제자 훈련에 대한 경제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도 선교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비즈니스 담당자를 세워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팀 사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처럼 뱀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한 부분들은 이제 선교 비즈니스 사례를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여기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터키라고 얘기하는 튀르키예. 여기 저희 회사가 가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앱을 전부 다 터키어로 바꿔서 갔어요. 여기 이제 증강현실 앱인데 안 보이죠? 증강현실 앱인데 앱에서 뭐 아이들이 막 태양을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가는 일들을 했었는데 선교지에서는 사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한강의 기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교지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가서 설명을 좀 했었을 때 많이들 좋아하셨고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이제 2019년에 여행이 딱 풀리자마자 저희가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놀이 문화, 이제 큰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는 해가 뜨거우니까 다 쇼핑몰 문화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저희 컨텐츠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도 한류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붐업됐잖아요. 근데 2020년이에요. 2020년이면 지금처럼 한류가 막 뜨거워지기 전에도 한국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 조절을 좀 못했는지 제가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팀을 누가 꾸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팀을 맞춰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팀 사역에서 지금 아까 그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게 선교사님과 비즈니스맨이 팀 사역을 하는 거는 저는 교집합이 일부라고 봐요. 사역적인 교집합이고요. 그 생활을 나누거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누는 공동체의 팀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거의 다 대부분 팀 사역을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한 명 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잘 극히 드물고, 어떤 나라든 간에 선교사님들이 같이는 안 살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이는 그런 팀 사역들은 선교사님들은 하세요. 다만 비즈니스맨들은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떻게 교민사에서 어떤 팀 사역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숙제는 갖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런 동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친구든 자기 동역자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뿌려서 선교지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시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색다른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제 원래 그 27살에 IT로 창업을 먼저 했었는데 너무 경험도 없고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고 카드깡 해가면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카드 막 발급해 주니까 그걸로 막 메꿔가면서 카드깡 해가면서 제가 한번 사업을 했다가 27살에 2, 3년 정도 하다가 폭삭 말아먹은 경험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컴퓨터 전공이고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좀 뭐 이렇게 시스템 전문가라서 그러한 기술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즈벡 가서, 제가 35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우즈벡은 31살 정도에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인 그 이제 부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우즈벡을 가기 전에 제가 말아먹은 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이 한 1억이 넘는 빚을 제가 27살에 갚아 나가기 위해서 그 공인중개사를 따서 시행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10,000명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의 80, 90%가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 경험은 조금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남들한테 되게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도 왔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선교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교회들 몇 군데는 사실상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좀 큰 교회들은 회사도 막 갖고 있고 해서 선교사를 위한, 선교단체를 위한, 아니 선교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있는 그분도 대구 드림교회 파송이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기는 해요. 다만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타락할 만한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요. 매출이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통화하면서 이제 보고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계속 NGO를 하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비자를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뭐 한 달에 한 2만 원 이 정도 비용을 받고 아이들 다 해서 돌려봐야 수익이 막 나오진 않은 상태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인데, 제가 왜 캄보디아나 이제 베트남 얘기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 시급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 그 선교단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지도 체크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일 것 같고요. 교회가 아니면 선교단체 역할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거는 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에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견 나가서 이제 두 팀이 나가셨는데 이분들은 어 학교 학생 선교 단체에 있을 때부터 이걸 목적으로 삼성을 들어가셨던 분들이었어요. 어떤 선교지든 둘이서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충분히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걸 사역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아시고 그분이 그래서 현지에서 삼성 그 지상사 맨으로서 갔지만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을 마치 지역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처럼 섬기시면서 좀 더 많은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섬기지만 뭐 또는 다른 휴일을 또 빼가지고 우리 뭐 어디 캠핑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거의 다 모든 것들을 선교 사역에 하시는 그런 이제 두 동역자들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냥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런 사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그 연합이 된다면 저희 회사도 사실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사실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없어요. 이제 배머로서는 어떻게 보면 탈락일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NGO와 배머의 중간 단계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손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회사의 아이템으로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교육 사업을 돕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나 선교단체가 저희랑 이제 어느 정도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사실 타락할 수 있는 범주를 좀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꺼버리면 현지도 다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회사로서 선교단체와 교회와 이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업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저하고 같이 이런 일을 꿈꾸고 계신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저기 코딩 로봇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 분이 한국에서는 이제 7종 교과서가 있죠. 이제 교학사 뭐 이런 천재 이런 7종 교과서 중에 5종 교과서에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갈 정도니까 사실 우리나라 1위 하는 이제 코딩 교육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즈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한국 인터넷 선교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선교 단체와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우즈벡 안에서 그 대리점이 한 50개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현지인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접근하니까 언제나 수강생은 10,000원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비즈니스맨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컴퓨터 선교의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출신 자체가 공학 박사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숙제를 안고 온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실 교회에서도요. 이공 계열 학생들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서 컴퓨터 잘 만지고 프로그래머들 많이 보셨어요? 참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숙제다. 저 단체는. 왜냐면 컴퓨터만 쌀랑 배우고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가 같이 들어가서, 물론 복음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가능성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례는 하나 있어서 설명 들어봅니다. 네, 6시 30분이라서 식사하러 가셔야 되죠. 일단 저희 그 관련된 자료나 제 연락처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명함을 드릴 거고요. 저희 뒤에 있는 저희 회사 자료지, 이게 사실 강의 자료는 아니라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혹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아이템 하고 싶다 하면 저희는, 사실 저는 무상으로 드리지만 저는 오히려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는 해요. 장비는 사셔라. 컴퓨터랑 빔 프로젝터 200만 원이면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오지 않으면 저희는 못 도와드린다. 저희가 그것까지 드려봤거든요. 터키는 저희가 빔이고 센서고 컴퓨터고 다 설치해 드려봤거든요. 지금 운영 안 해요. 오히려 그거 빼가지고 다른 노트북으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보니까 본인도 어떻게 해서든 대가를 치르셔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진행되는구나를 제가 봐서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